홀아버지인 그는 그녀의 노트북을 수리하다가 재벌가 여성의 비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물었다. 내가 예쁜가요? 대표님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거기서 뭔가를 봤습니다. 그 사진들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친구를 위한 거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우연히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스템 오류 하나가 권력의 최상층과 보이지 않는 최하층, 두 세계 사이의 벽을 무너뜨린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기술 전문가가 진실을 보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한 여성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 박서준은 단 한 번도 23층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상은 서버가 가득한 지하 전산실, 비좁은 격리부 사무실, 중간 관리자들의 회의실, 고장난 프린터, 멈춰버린 컴퓨터,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유지보수 요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수리하고 재부팅하고 똑같은 설명을 수십 번씩 반복했다. 사람들은 그를 통과해 지나가듯 쳐다봤고 기계적으로 고맙다고 말한 뒤 1분 만에 잊어버렸다. 서준은 투명인간으로 사는 것에 익숙했다. 35세, 아내와 사별했고 7살 딸 유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아내는 4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손 쓸 틈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아내가 죽은 후 서준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는 기능하고 일하고 딸을 키웠지만 살아있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40층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그날 시작되었다. 아침 8시 긴급 요청 메시지가 도착했다. 긴급. 대표이사 사무실. 컴퓨터가 켜지지 않음. 1시간 뒤 중요 프레젠테이션. 서준은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고 요청 내용을 다시 읽었다. 40층 최수현 대표의 사무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최수현은 전설이었다. 한국 재계의 철의 여인. 단 12년 만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여자.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그녀의 얼굴. 재계 순위에 오르내리는 그녀의 이름. 장관들과 재벌 총수들마저 떨게 만드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 서준은 딱 한 번 멀리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로비에서였다. 크고 날씬한 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가야만 했다. 서준은 공구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0층에서 문이 열리자 그는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대리석 바닥, 파노라마 창문, 숨막히는 정적. 모든 것이 반짝였고 비싼 커피 향과 권력의 냄새가 났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고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비서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기술지원팀에서 오셨나요? 네, 박서준입니다. 들어가세요. 최수현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이곳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그의 청바지와 낡은 셔츠, 해진 가방, 이 모든 것이 소리치고 있었다. 너는 이방인이야. 그는 대표이사 최수현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멈춰 서서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였다. 서준은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거대했다. 벽 전체가 통유리창이었다. 그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장난감처럼 보였다. 짙은 색 원목 책상, 가죽의자,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비싸고 엄격하며 완벽했다. 책상 뒤에는 최수현이 앉아 있었다. 실물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밝은 갈색 머리는 단정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불필요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차갑고 탐색하는 듯한 회색 눈동자,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남색 정장, 손목에는 서준의 1년 연봉보다 비싸 보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요. 1시간 뒤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고쳐야 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돌린 채 도시를 내려다보며 방해하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다. 서준은 컴퓨터 전원을 켰다. 시스템은 부팅되는 듯하다가 로그인 화면에서 멈춰버렸다. 그는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해 하드 드라이브와 메모리를 점검했다. 하드웨어는 모두 정상이었다.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뜻이었다. 그는 안전 모드로 재부팅했다. 시스템이 부팅되었다. 서준은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화면이 깜빡였다. 바탕화면에 어떤 이미지가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서준은 그대로 멈췄다. 사진 속에는 최수현이 있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최수현이었다. 그녀는 청바지에 평범한 흰 셔츠 차림으로 호숫가에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차갑거나 형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얼굴은 빛났고 눈은 생기와 온기로 가득했다. 훨씬 젊고 행복하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서준은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죠? 등 뒤에서 들려온 수연의 목소리에 그는 움찔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다가와서 화면을 보고 그 사진을 발견했다.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나타난 거죠? 시스템이 바탕화면을 복구하면서 아마 이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연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움, 혹은 고통. 서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주 오래전.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수연이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예상치 못했고 거의 공격적으로 들렸다. 서준은 당황했다.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요. 내가 예쁜가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차갑지 않고 긴장한 채로 진실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은 화면을 한 번 보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속 대표님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현은 움직임을 멈췄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살아있다. 그녀는 나지막이 반복했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창가로 갔다. 사진은 치우고 무난한 배경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바탕화면을 바꾼 뒤 진단을 마쳤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다 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서준은 가방을 챙겨 출구로 향했다. 박서준 씨, 그녀가 불렀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제가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건 대표님의 삶이지 제 일이 아닙니다. 수연은 오랫동안 그를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좋아요. 가보세요. 서준은 사무실을 나와 문을 닫고 벽에 기댄 채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방금 가면 뒤의 사람을, 직함 뒤에 한 여자를 보았다. 차가운 껍질 뒤에 숨겨진 살아있는 얼굴을.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깊게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저녁, 서준은 학교에서 유나를 데려왔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집까지 걸어왔다. 딸은 오늘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새로 그린 그림에 대해 제잘거렸다. 서준은 건성으로 들었다. 눈앞에는 그 사진이 아른거렸다. 호숫가에 서서 웃고 있던, 살아있던 최수현. 그리고 그녀의 질문.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서준은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름도 모르는 기술자의 의견이 중요했을까? 그녀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소시지를 넣은 김치볶음밥. 별다른 솜씨가 필요 없는 음식이었다. 유나는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웃었다. 서준은 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삶이지. 단순하고 가면 없는 진짜 삶. 하지만 저기 40층의 삶은 달라. 차갑고 반짝이지만 텅 비어 있어. 최수현은 그에게 오랫동안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다. 아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녀가 죽은 후 자신이 어떻게 스위치를 내린 듯 감정을 느끼지도,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만 하게 되었는지를. 어쩌면 최수연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 역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기능만 하고 있는지도.
서준은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서준은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긴급, 40층 대표이사 사무실. 최수현 대표님께서 박서준 씨를 개인적으로 찾으십니다.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일이지?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비서 앞을 지났다. 그녀는 고갯짓으로 그를 들여보냈다. 그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서준이 안으로 들어갔다. 최수연은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시선을 들었다. 문 닫아요. 그가 문을 닫았다. 가까이 오세요. 컴퓨터에 또 문제라도. 아니요. 컴퓨터는 잘 작동해요. 수연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등을 돌리고 섰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서준은 얼어붙었다. 무슨 이야기를? 수연이 돌아보며 그를 보았다. 눈빛에 무언가 변해 있었다. 차가움이 아니라 피로감이었다. 어제 당신이 그랬죠? 사진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무슨 뜻이었죠? 서준은 머뭇거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대표님이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더 열려있고 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닫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현은 기쁨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닫혀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알아요, 박서준 씨. 내가 누군가와 솔직하게 대화해본 지 아주 오래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당신은 어제 진실을 말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서준은 침묵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솔직하게. 그때 내가 정말로 살아있었다고 생각해요. 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정말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가면을 쓰는 것에 지쳤지만 어떻게 벗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연은 그대로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는 등을 돌렸다. 가봐도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대표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요. 왜 가면을 쓰고 계신 건가요?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필요가 있어? 벗으면 잡아먹힐 테니까. 여기가 그런 곳이야. 약점은 곧 죽음이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수연은 창가에 선 채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준의 말을 생각했다. 가면을 쓰는 것에 지친 사람, 그는 전곡을 찔렀다. 그녀는 지쳤다. 너무 지쳐서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약점을 보여선 안 되고 살아있어서도 안 됐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상처받기 쉽고 상처 입은 자들은 파괴당하니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준의 말은 그녀 마음속 깊은 곳, 오랫동안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자물쇠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수현 대표와 대화를 나눈 지 3일이 지났다. 3일 동안 그는 인사팀의 호출이나 차가운 해고, 통지서를 기다렸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 기술자와 대표이사,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호출은 없었다. 대신 목요일 아침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40층 대표이사 사무실 10시. 최수현, 서준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시계를 보니 9시 45분이었다. 15분 남았다. 그는 혹시 몰라 메모장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들여보냈다. 서준이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최수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노트북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앉아요. 서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온몸이 긴장으로 수축했다. 이제 말하겠지? 수고했지만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최수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오랫동안 탐색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파일을 검토해봤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서준, 35세, 사별, 7세 딸, 회사 근무 경력 4년, 기술지원팀 전문가, 평균 연봉, 평가는 좋네요. 책임감 있고, 조용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음. 징계 기록 없음. 승진 기록 없음.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승진을 요청하지 않았죠? 서준은 당황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수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라고?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네, 저는 평범한 기술자입니다. 컴퓨터를 고치죠. 저 같은 사람은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아니요, 그녀가 반박했다. 수천 명은 아니에요. 지난 며칠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서준은 침묵했다. 그들은 당신이 유일하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시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척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사람들의 문제를 마치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해결해 준다고요? 그건 드문 일이에요.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수연이 말을 이었다. 저는 지금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에요. 회사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왜 직원들이 불행한지, 왜 이직률이 높아지는지, 왜 우리가 좋은 인재들을 잃고 있는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회사 내부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숫자만 보는 최고 경영진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당신이 적임자예요.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인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수현이 반박했다. 당신은 투명인간이니까.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는 마치 당신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당신은 진실을 알아요. 공식적인 버전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프로젝트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해요. 연봉은 지금의 2배, 근무 시간은 유동적이고 계약 기간은 6개월이에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식으로 승진하게 될 거고 실패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서준은 말없이 앉아 들은 내용을 소화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정확히 뭐요?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3일 전에 대표님께 불쾌한 진실을 말한 사람을요. 최수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래서예요.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을 했어요. 그건 드문 일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서준은 그녀를 보며 이것이 함정인지 시험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이죠. 월요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줘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제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니까. 나는 결과가 필요해요. 그는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층으로 내려왔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승진, 2배의 연봉, 최수연 대표와 함께하는 일.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녀가 정말로 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서준은 우연을 믿지 않았다. 차가운 철의 여인이 갑자기 이름 모를 기술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저녁에 서준은 딸에게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나는 김치볶음밥을 씹으며 아빠의 말을 들었다. 아빠, 그거 좋은 거야? 유나가 물었다. 모르겠어. 우리 딸이 좋은 것 같기도 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럼 해. 근데 무서워.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내가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나를 뽑아줬는데 실망시킬까 봐.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와 안았다. 아빠, 엄마가 그랬잖아. 무서우면 그건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중요한 일은 해볼 가치가 있어? 서준은 딸을 끌어안으며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정말 그렇게 말했었다. 늘 그를 앞으로 밀어주었고 그가 그림자 속에 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건 신호일지도 모른다. 토요일, 서준은 유나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했다. 딸은 그네를 타며 웃었다. 서준은 벤치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최수연을 생각했다. 그녀가 어떻게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지, 약점은 곧 죽음이라고 말했던 것을 서준은 깨달았다. 그녀는 외로웠다. 자신만큼이나 외로웠다. 단지 그녀의 외로움은 화려함과 차가움 속 높은 곳에 있었고
자신의 외로움은 침묵과 보이지 않음 속 낮은 곳에 있었다. 두 개의 외로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운명이 그들을 마주치게 했다. 월요일, 서준은 최수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최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인사팀에서 서류에 서명하세요. 팀 첫 회의는 내일 아침 9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3명 더 최고 경영진들이에요. 당신이 4번째가 될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인사팀으로 내려가 서류에 서명했다. 새로운 직책, 기업 문화 발전 프로젝트 그룹 전문가의 새로운 연봉, 새로운 직위. 서준은 서류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다음 날, 서준은 9시 정각에 회의에 도착했다. 40층 회의실로 들어서자 3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남자 2, 여자 1,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모두가 서준을 평가하듯 쳐다보았다. 최수현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시작하죠. 이쪽은 박서준 씨입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에 50대 남성 중 한 명이 눈을 가늘게 떴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기술지원팀에서 일했습니다. 우수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4년 동안 근무했고 회사 내부를 잘 압니다. 위에서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해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더 젊은 남자가 비웃었다. 아래에서 보는 시각이라? 대표님, 이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에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서준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수현은 그 남자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안성진 상무님, 제 선택에 의심이 있다면 팀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안 상무는 입을 다물었다. 계속하죠. 수현이 말했다. 우리의 과제는 직원들이 왜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기한은 6개월. 각자 책임 구역이 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나누어 주었다. 박서준 씨, 당신은 일반 직원들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기술 지원, 격리, 물류팀,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기록해서 논의 안건으로 가져오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계획, 기한, 방법론을 논의했다. 서준은 침묵 속에서 들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얕잡아 보는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느꼈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보호했다. 누군가 그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암시할 때마다 그녀는 말을 끊었다. 박서준 씨는 남을 겁니다. 이건 제 결정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흩어졌다. 서준은 서류를 챙기느라 조금 늦게 일어났다. 박서준 씨, 잠깐만요. 수연이 불렀다. 그가 돌아보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들에게 이방인이 맞아요. 당신은 다르니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정장을 입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회사를 위해서 보지만 당신은 아래에서 보죠. 함께라면 진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박서준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동의했죠? 정말로 돈 때문은 아닐 텐데. 뭐 때문이죠?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대표님께서 제가 투명인간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안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지긋지긋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사람들이 저를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해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 역시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들은 내 직함, 돈, 권력을 보지만 나 자신은 보지 못하죠. 서준은 그들 사이에 다시금 그 이상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지만 강한 유대감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럼 서로를 돕죠에 그가 제안했다. 저는 대표님께서 회사를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돕고
대표님은 제가 그림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연은 회의 내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다음 몇 주 동안 서준은 쉴 새 없이 일했다.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문제점들을 기록했다. 주차장은 꽉 차서 차 댈 곳이 없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아 여름엔 덥다. 커피 머신은 고장 나서 뜨거운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월급이 며칠씩 밀린다.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상사들은 거칠게 말하며 직원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목록은 점점 길어졌다. 날이 갈수록 서준은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소하지만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들을 더 많이 발견했다. 그는 회의의 목록을 가져와 소리 내어 읽었다. 최고 경영진들은 미간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저었다. 이건 사소한 문제들이잖소. 안상무가 말했다. 상무님께는 사소한 문제일지 몰라도 서준이 반박했다. 그들에게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수현은 말없이 듣고 기록하다가 말했다. 박서준 씨 말이 맞아요.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문제를 만들죠. 해결합시다. 점차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어컨을 수리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 커피 머신을 교체하고 월급을 제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무언가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긴 회의가 끝난 후 수현이 그를 붙잡았다. 박서준 씨,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어떤 점이 말입니까? 모두가 당신을 반대할 때조차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수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도 잃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에 나 자신을, 정상에 오르는 길 위 어딘가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한 걸음 다가섰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자기 자신이었던 곳, 그 호수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사진 속의 그곳으로요. 수현은 움찔했다. 내가 그 호수에 대해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그녀는 침묵했다. 그곳에 가본 지 15년이 넘었어요. 이제 가볼 때가 된 건지도 모릅니다. 수현은 창밖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았다. 어쩌면 그녀가 속삭였다. 어쩌면 정말 그럴 때가 된 건지도. 서준이 떠났다. 수현은 홀로 남았다. 그의 말, 그 사진, 그리고 젊고 행복하고 살아있었던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 성공을 위해 그녀가 묻어버렸던 바로 그 자신을. 어쩌면 정말로 그녀를 되찾을 때가 된 건지도 모른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다. 박서준은 변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청바지에 평범한 셔츠, 해진 가방.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큰 소리로 말했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으며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하지 않고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팀은 점차 그를 받아들였다. 안상무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인사팀장인 김은영은 심지어 그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재무부장인 이재혁은 가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더 이상 자신이 투명인간이 아니라고 느꼈다. 최수현, 그녀 역시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회의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자주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 번은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서준에게 딸의 안부를 묻기까지 했다. 유나는 공부 잘해요. 그녀가 물었다. 서준은 놀랐다. 네, 잘합니다. 수학은 늘 100점이고 그림도 많이 그려요. 화가가 되고 싶어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인대요. 수현은 생각에 잠겼다. 똑똑한 아이네요. 아이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보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내가 죽은 후 유나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마음을 닫지 못하게 막아줬어요. 삶은 계속된다는 걸 상기시켜줬죠. 수현은 그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좋은 아버지시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한 번도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너무 늦어버렸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서준은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로 원하신다면요. 수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원하는 건 많지만 모든 게 가능하지는 않죠. 그녀는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알아요, 박서준 씨.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모든 게 잘못되었다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성공은 얻었지만 삶을 잃어버렸다면? 서준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에게로 돌아섰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이 말이 듣고 싶었어요. 다음 날 수연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프로젝트 팀원만 참석하는 회의였다. 서준이 와서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연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일어나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변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주차장을 고치고 에어컨을 수리하고 급여 지급을 정상화했죠. 좋은 일이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들은 개선된 점에 만족하지만 회사와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해요. 자신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죠.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자신들이 부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상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뭘 제안하시려는 겁니까? 수연은 폴더를 집어들고 펼쳤다. 한 달에 한 번 경영진과 직원들이 장벽 없이 만나는 결린 대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누구나 와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요.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그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비판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됐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솔직함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 부장이 헛기침을 했다. 그럼 누가 회의를 진행하죠? 누군가는 과정을 통제해야 할 텐데요. 수연은 서준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서준은 얼어붙었다. 저요? 왜 제가?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니까요.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억압하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들어주죠. 그건 드문 능력이에요. 당신이 완벽한 적임자예요. 서준은 당황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배우면 돼요. 수연이 말했다. 내가 도울게요. 우리가 함께 모든 걸 준비할 거예요. 안상무가 비웃었다. 대체 무슨 수로 직원들이 경영진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까? 불이익을 두려워할 텐데요. 그럼 익명성을 보장하죠. 수연이 반박했다. 어떤 질문이든 이름 없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서준 씨가 소리내어 읽고 제가 솔직하게 답변하죠. 김 팀장은 생각에 잠겼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동의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할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 박서준 씨, 준비됐나요?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요구가 아닌 부탁을 읽었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다음 몇 주 동안 서준은 수현과 함께 회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들은 그녀의 사무실에 몇 시간씩 앉아 형식, 질문, 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수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디어를 경청했고 존중하며 논쟁했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끔은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서준은 그녀에게서 철의 여인이 아닌 강인함에 지친 한 살아있는 여자를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을 때 수현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미간을 문질렀다. 피곤하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늘 일이 너무 많겠죠? 하지만 자신을 돌보셔야 합니다. 수현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꼭 우리 엄마처럼 말하네요. 엄마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현아, 멈춰서 주위를 좀 둘러보렴.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린단다. 엄마가 옳았어요. 수현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알아요, 박서준 씨.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호수에 대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 서준은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3일 휴가를 낼 거예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잘하셨어요.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등을 밀어줬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상기시켜 드렸을 뿐입니다.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신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고마워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 않고 따뜻하며 거의 친밀하기까지 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서준은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도. 한 달 뒤 첫 번째 열린 대화가 열렸다. 20층의 대강당. 예상보다 많은 70여 명의 직원이 모였다. 서준은 무대 위, 수현의 옆에 섰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 서 본 적이 없었다. 수현이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걱정 말아요. 그냥 당신답게 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박서준입니다. 이 회사에서 4년간 일했습니다. 기술자로 일했고 지금은 기업문화발전팀의 일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어떤 문제든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강당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준은 익명의 질문지가 담긴 상자를 꺼냈다. 이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는 첫 번째 쪽지를 꺼내 읽었다. 왜 임원들은 막대한 보너스를 받는데 일반 직원들은 일주일씩 월급이 밀리는 겁니까? 강당에 긴장감이 흘렀다. 수현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급여 지연이 있었습니다. 재무팀의 실수였고 시스템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월급은 제 날짜에 지급될 겁니다. 임원들의 보너스에 관해서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임원들은 그에 따른 비율을 받고 실적이 떨어지면 받지 못합니다. 그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강당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우리도 회사 성장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현은 잠시 생각했다.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요. 저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꼬가 트였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그러다 점점 더 대담하게. 왜 재택근무는 불가능한가? 왜 상사들은 함부로 말하는가? 왜 승진 기회는 없는가? 수현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변명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며 변화를 약속했다. 서준은 그녀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방어하지 않았다. 듣고 그 자리에서 규칙을 바꾸어 나갔다. 2시간 후 회의는 끝났다. 사람들은 들은 내용을 의논하며 천천히 흩어졌다. 서준은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것,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보았다. 강당이 텅 비자 수현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주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자신감 있게 잘 진행했어요. 대표님도요. 정말 솔직하셨습니다. 수현은 미소를 지었다. 노력했어요. 두려웠지만 옳은 일이었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알아줄 겁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텅 빈 강당을 바라보았다. 박서준 씨, 수현이 조용히 말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이 지난 2개월 동안 나를 바꿔놓았어요. 강하면서 동시에 솔직할 수 있다는 걸, 굳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준은 가슴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께서도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나올 기회를 주셨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차가움도 피로도 아닌 다른 무언가. 저 모레 호수로 떠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3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생각도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나와 함께 가줄 수 있어요? 서준은 얼어붙었다. 네, 나와 함께 가줘요. 당신하고 당신 딸하고. 거기엔 큰 집이 있어요. 공간은 충분해요. 유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죠? 거긴 정말 아름다워요. 호수, 숲, 정적. 아이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표님, 저는 잘 그녀는 그를 솔직하게 바라보았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은 나를 봐주잖아요. 그리고 당신 딸, 그 아이는 순수하죠. 그 아이가 나에게 살아있다는 게 뭔지 다시 일깨워줄 거예요. 서준은 온몸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휴가 초대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죠. 생각해봐요. 하지만 알아둬요. 당신들이 와준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녀는 떠났다. 서준은 텅 빈 강당에 홀로 서서 수현의 말을 곱씹었다. 진짜 그녀를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 그건 그녀가 그를 신뢰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신뢰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익숙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서준은 집에 돌아왔다. 유나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우리 딸, 호수에 가고 싶어? 그가 물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반짝였다. 호수요. 정말요? 언제요? 모레, 3일 동안. 아빠 회사 대표님이랑.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아줌마, 착해.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응, 착한 분이야. 그냥 강한 척하는데 지쳐서 좋은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 하는 분이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요. 나 호수 그리고 싶어요. 서준은 딸을 안았다.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갈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결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금요일 아침은 이상하게 시작되었다. 서준은 알람보다 이른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여행에 대해 생각했다. 어제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침 7시 출발.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요? 제가 운전할게요. 서준은 그들이 3일 동안 함께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와 유나, 그리고 최수현. 갑자기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된 철의 여인.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는 이미 동의했고 물러서기엔 늦었다. 6시 30분. 그와 유나는 집을 나섰다. 딸은 잔뜩 신이 나 있었다. 배낭에는 스케치북, 연필, 사인펜이 가득했다. 오는 내내 딸은 제잘거렸다. 아빠, 거기 진짜 큰 호수야? 수영할 수 있어? 물고기도 있어? 나 노을도 그릴 수 있을까?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속으로는 긴장되었다. 7시 10분 전, 그들은 회사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수현은 이미 검은색 SUV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청바지에 흰 셔츠, 운동화 차림이었다.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서준은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더 젊고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좋은 아침. 유수현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는 유나를 보았다. 내가 유나구나.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어했다. 나는 빅토리아라고 해. 그냥 비카라고 불러도 돼. 만나서 반가워. I'll correct this to Korean. The prompt had Russian names. I'll make her say her name is 수현, 수하yon. 나는 최수현이라고 해. 그냥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 만나서 반가워. 유나가 미소 지었다. 아빠가 이모 착하다고 했어요? 수현은 놀란 눈으로 서준을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현이 미소 지었다. 차가움 없는 따뜻한 미소였다. 고맙네. 자, 타요. 출발하죠. 그들은 차에 올랐다. 유나는 뒷좌석에, 서준은 조수석에 앉았다. 수현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으며 공기는 상쾌했다. 수현은 잔잔한 연주곡을 틀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운전했다. 호수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녀가 말했다. 중간에 멈춰서 아침 먹고 가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다.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강렬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었다. 무언가 개인적인 것이었다. 뒷좌석의 유나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수현은 이따금 백미러로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재능 있네요. 그녀가 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더 잘 이해된대요.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한 아이네요. 아이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보죠. 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아이를 원하셨습니까? 수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한때는요. 하지만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어요. 경력, 회사,
끝없는 일들. 나중으로 미뤘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서준은 연민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42살이에요. 박서준 씨 늦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엄마가 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늦었다는 건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원하시잖아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수연은 재빨리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녀는 침묵하며 앞을 보았다. 서준은 자신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2시간 후, 그들은 길가의 한 카페에 멈춰 아침을 먹었다. 샌드위치, 커피, 유나를 위한 주스. 유나는 수현과 수다를 떨며 학교, 친구,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현은 주에 깊게 들으며 질문하고 웃었다. 서준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그녀의 모습이구나. 가면 없이 살아있는.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도시는 뒤로 멀어졌다. 주위는 숲과 들판, 정적뿐이었다. 거의 다 왔어요. 수현이 말했다. 1시간 정도 남았나?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수현이 행복했던 곳, 그녀가 자기 자신이었던 곳으로 가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바꿀까? 무엇을 드러낼까? 그들이 호수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가까워서였다. 호숫가에는 커다란 창문이 달린 2층짜리 목조 주택이 서 있었다. 주위는 숲과 정적뿐,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 호수는 거대하고 거울처럼 고요했다. 유나는 차에서 뛰쳐나와 물가로 달려갔다. 아빠, 봐요. 진짜 예뻐요. 서준도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로 아름다웠다. 동화 속처럼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수연은 옆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여기 15년 만에 와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는 게 두려웠어요.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그를 보았다. 지금은 좋아요.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나무와 신선한 공기 냄새가 났다. 가구는 단순하고 편안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넓은 주방과 위층에는 침실 3개가 있었다. 유나, 방 하나 골라보렴. 수현이 말했다. 여자아이는 위층으로 달려갔고 1분 뒤에 소리쳤다. 저 이 방 할래요. 창문으로 호수가 보여요. 수현이 미소 지었다. 좋은 선택이네. 서준은 올라가서 딸의 짐 푸는 것을 도왔다. 수현은 아래층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집 안을 걸어 다니며 창문을 열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녁에는 베란다에서 식사했다. 수현은 파스타와 샐러드 같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말없이 정적을 들으며 식사했다. 유나가 하품했다. 나 졸려요. 서준은 딸을 눕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길 위에서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서준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수연은 베란다에 앉아 와인잔을 손에 들고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요. 그가 물었다.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서준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모든 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27살이었어요.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었죠. 꿈꾸고, 믿고, 사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인생이죠.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가 나를 배신했죠.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어요. 저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경력, 돈, 권력.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사람은 배신하지만 성공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서준은 말없이 들었다. 12년 동안 회사를 세웠어요. 수연이 말을 이었다. 주말도 휴식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죠. 정상에 올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뭐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정상은 외로워요. 아주 외로워요.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당신과 공허한 뿐이에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내가 죽은 후 혼자였습니다. 4년 동안 혼자였죠? 유나가 곁에 있지만 아이는 아이고
저에겐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숨어버렸죠. 다시 잃는 게 두려워서. 수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당신은 용감해요. 이 프로젝트에 동의했고 그림자에서 나왔잖아요. 대표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기회를 잡았죠.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은 깊고 따뜻했으며 호수는 조용했고 별들은 밝았다. 박서준 씨,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를 두려워하나요? 서준은 놀랐다.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왜요?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는데 몇 년씩 같이 일한 사람들조차도 내 직함, 돈, 권력을 보고 두려워하죠. 실수할까봐, 잘못된 말을 할까봐. 그런데 당신은 두렵지 않다고요. 왜죠?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직함을 보지 않으니까요. 저는 한 사람을, 강인함에 지친 한 여자를 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요. 그리고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겁니다. 수연은 얼어붙었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수연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신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투명인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몇 초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깨 위에 손, 온기, 침묵,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끌어당기는 가까움. 이윽고 수현이 손을 거두고 일어섰다. 이제 자야겠어요. 잘 자요. 박서준 씨.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녀는 들어갔다. 서준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음속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은 베란다에서의 아침 식사로 시작되었다. 유나는 일찍 일어나 호숫가로 그림을 그리러 달려갔다. 서준과 수현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있었다. 산책할래요? 수현이 물었다. 좋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를 따라 걸었다. 유나는 앞에서 달려가며 조약돌을 줍고 웃었다. 서준과 수현은 나란히 천천히 걸었다. 여기 아름답네요. 서준이 말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잊게 되죠. 그들은 낡은 선착장의 도착해 끝에 앉아 물에 발을 담갔다. 물은 차갑고 맑았다. 박서준 씨, 수현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예상치 못했다. 물론입니다.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수현은 물을 바라보았다.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요. 사람들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력을 망가뜨리고 잔인하고 차갑게 굴었어요. 어쩌면 저는 자격이 없는지도 몰라요. 서준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수현 씨,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조차도요. 당신은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입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네요. 박서준 씨의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서준은 가슴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기쁩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나가 달려와 그림을 보여주었다. 호수, 나무, 하늘. 예쁘다. 우리 딸, 서준이 말했다. 수연은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다. 정말 예쁘구나. 유나는 재능이 있어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저녁에는 벽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위층에서 자고 있었다. 수현과 서준은 차를 마시며 침묵했다. 내일이면 떠나네요. 수현이 말했다. 아쉽네요. 여기 좋은데 다시 오면 되죠. 네, 그러면 되죠. 그녀는 그를 보았다. 박서준 씨,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며칠이 내 안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뭔지 느끼고 신뢰한다는 게 뭔지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서준이 미소 지었다. 초대해 주셔서, 믿어주셔서, 그리고 진짜 자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현은 일어나 그에게 더 가까이 소파 옆자리에 앉았다. 박서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 무서워요. 뭐가요? 도시에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처럼 될까 봐요. 당신은 기술자, 나는 대표, 우리 사이의 벽.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 둘 다 변했으니까요.
수현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서준은 그녀의 숨결을 느꼈다. 잘 자요. 서준 씨. 안녕히 주무세요. 수현 씨. 그녀는 떠났다. 서준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무언가 결정적으로 부서졌다고 느꼈다. 그들 사이의 벽은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월요일 저녁에 도시로 돌아왔다. 서준은 유나를 재웠다. 딸은 그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 나 수현 이모가 좋아졌어. 아빠가 이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노력해볼게, 우리 딸.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네고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승진했다. 기업 발전 부서의 부장, 별도의 사무실, 5명의 팀원.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수현 역시 변했다. 더 부드러워졌고 더 자주 웃었으며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물었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수현이 서준을 사무실로 불렀다. 서준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바꿨어요. 강하면서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고마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현 씨도 저를 바꾸셨습니다. 저를 그림자에서 끌어내 주셨죠. 수현이 미소 지었다. 2주 동안 호수에 갈 거예요. 같이 갈래요? 당신하고 유나하고. 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대표가 아닌 신뢰하고 다시 한번 행복해지려 노력하고 싶어하는 한 여자를 보았다. 네, 그가 대답했다. 같이 가요. 호수에서의 2주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두려움 없이 가면 없이 삶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수현이 서준의 손을 잡았다. 다시 마음을 여는 게 두려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줬어요. 수현은 그를 보았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네요. 그녀는 그에게 입을 맞췄다. 서준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1년이 지났다. 서준은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 있었다. 수현이 뒤에서 다가와 그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 모든 게 얼마나 변했는지. 1년 전 나는 투명인간이었는데 지금은 당신과 유나와 함께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수현이 미소 지었다. 나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아는 채 석양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 하나가 된 두 개의 외로움.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진정한 삶은 숨는 것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주도록 허락할 때 시작되니까. 박서준과 최수연은 그것을 해냈고 서로를 얻었다.